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씨파! 오, 씨파! 자, 우선 리뷰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귀한 차량을 협찬해주신 쏜카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쏜카 유튜브 채널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차량 직수입도 하시고 중고차 거래도 하시고 하는 사업자예요.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쏜카 대표님께서 직접 타시겠다고 수입해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신 차량. 여러분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쏜카 유튜브 채널 광고. 여러분들 많이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진짜 이거 우리가 사지도 못할 차면서 이렇게 고가의 차량이 또 이렇게까지 많이 관심을 받은 이런 차량이 또 있나 싶어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정말 난리도 아닌 것 같더라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콜벳이라는 차량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역사, 그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나온 관심도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죠. 바로 그 전통적인 FMR 방식을 갖다 버리고 미드십으로 엔진이 뒤에 있어요. 물론 이 엔진이 뒤로 갔다 미드십이다 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우와 이렇게 열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만약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혹은 R8을 만드는 아우디에서 바라봤을 때 뭐야 이 병신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미드십 스포츠카는 원래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드십 차량이라는 그 자체만 봤을 때는 이게 뭐가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서도, 어쨌든 이 콜벳이라는 진짜 이게 대명사 같은 차잖아요. 대명사. 벤츠에서 S클래스 타는 사람들이 나 벤츠 타라고 안 하고 S클래스 타라고 얘기하듯이, 콜벳 타는 사람들이 나 쉐보레 타라고 얘기를 안 하겠죠. 나 콜벳 타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만큼 이 대단한 브랜드 인지도, 엄청난 역사, 거기서부터 생성된 말도 안 되는 이 두터운 팬층, 이 모든 게 한데 어우러져서 지금 이런 대단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스펙만 보더라도 대단해요. 엔진은 사실 대단할 게 없어요. 8기통 6200cc인데 고작 500마력이란 말이야. 고작 500마력이 맞죠? 8기통 6200cc인데 경쟁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하지만, 488 같은 경우에 3900cc 가지고 터보기는 하지만 600마력 이상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R8 같은 경우에는 얘랑 똑같은 자연흡기 엔진을 가지고 5200cc 10기통 엔진을 가지고 600마력 이상을 또 뽑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8기통 6200cc에 500마력이다, 얘는 지금 Z51 패키지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Z51 패키지가 포함되면 타이어 좀 바뀌고 브레이크 좀 바뀌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스포츠 배기가 들어가죠. 스포츠 배기가 들어가면 마력이 조금 올라서 500마력이 돼요. 그런데 이 엔진 스펙만 봤을 때는 그냥 쏘쏘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로백이 2.8초래. 제로백이 2.8초. 600마력을 넘게 뽑아내는 R8도, 쿼트로가 들어가 있는 R8도 3초 초반을 마크하고 있는데, 얘는 사실 콜벳의 가장 기본 모델이란 말이죠. 스팅레이예요. 아직 Z06이나 그 윗버전들은 나오지도 않았어. 800마력 이렇게 해서 나온대. 근데 벌써 제로백이 2.8초래. 그래서 사실 그 스펙을 보고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밟아보면, 공차 중량 1500km에 500마력 미드십 엔진을 탑재한 차량답게 엄청난 가속력을 만들어줍니다. 차가 달리고 있을 때 이 펀치력도, 그래 500마력 제로백 2.8초 라는 말이 정말 피부에 확 와닿는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차가 놀라운 건 출력이 아니라, 가속력이 아니라 바로 트랙션입니다. 자, 계기판을 한번 보실게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콜벳은 1단에서 빵키로에서 출발할 때는 둘째치고, 지금 밖에 외기 온도가 7도거든요 7도? 이렇게 추운 날, 노면이 이렇게 차가운 날, 1단에서 방금처럼 악셀 끝까지 지지면 차가 앞으로 안 나가는 차예요. 그냥 땅만 졸라 판단 말이야. 1단에서 어떻게 잘 출발을 했다고 쳐.
그러면은 2단 딱 들어가고 악셀을 지지는 순간 또 옆으로 싹. 그러면 심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이. 그리고 2단을 또 어떻게 잘 잡으면서 악셀을 지졌다고 쳐. 그러면 3단 들어가고 3단에서 악셀을 또 지지면 또 이번에 왼쪽으로 싹. 얘는 원래 그립의 그자도 몰랐던 애예요. 트랙션의 T자도 몰랐던 애라고, 이 차는. 제가 진짜 콜벳 C7의 그 Z06 오픈탑 수동 그 차가 매물이 괜찮은 게 한대 떠가지고 너무 사고 싶어. 진짜 너무 멋있게 생겼잖아. 너무 사고 싶어서 타보러 갔다가 딱 한 바퀴 타고 포기했거든요. 나는 이 차 타면 죽겠구나. 난 이 차 타면 죽는다. 내가 죽거나 아니면 차가 죽거나. 그래서 정말 깔끔하고 과감하게 진짜 후회할 거 없이 딱 포기를 했었는데, 지금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Z51 패키지 때문에 뭐 스포츠백이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고 했지만 LSD도 들어갔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물론 한 가지 뭐 요소가 더 있기는 해요. 미드십으로 바뀌었잖아. 미드십으로 바뀌면서 저 큰 엔진이 뒤쪽 엉덩이 쪽으로 이동했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하중이 좀 더 걸리면서 트랙션이 좀 잘 살아나는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을 수 있겠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무거워졌기 때문에 트랙션이 잘 걸리는 느낌이 아니라, 아까도 스타트할 때 보셨겠지만 탕탕탕탕 하면서 바퀴가 튀긴 튀는데 차가 앞으로 미친듯이 치고 나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 그냥 단순히 엉덩이 쪽에 무게가 좀 더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전자적으로 컨트롤을 해서 출발할 때 트랙션을 살리는 거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게 뭐 쉐보레에서 잘한 건지 뭐 저 트랜스미션 나프만 트레맥, 트레맥은 처음 들어보시죠? 이 미션이랑 LSD 나프만 뭐 트레맥의 기술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유턴 때도 마찬가지예요. 뒤가 털릴랑 말랑 하면서 계속 잡아요. 그리고 그냥 잡는 게 아니라 트랙션을 잡으면서 출력은 출력대로 바닥에 뿌린다. 그리고 방금 트레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이런 고성능 차에 들어가는 듀얼 클러치 미션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 떠올리시는 건 뭐 당연히 ZF일 거고, PDK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게트락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두 회사를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ZF나 게트락에서 안 좋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레맥이라는 회사의 트랜스미션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이 트레맥이라는 회사가 원래 트랜스미션을 만드는 회사긴 한데 보통 중장비들에 들어가는 뭐 덤프트럭 이런 좀 대형 장비들에 들어가는 트랜스미션을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이 회사에서 만든 듀얼 클러치 미션을 사용했는지. 듀얼 클러치 미션은 이런 고성능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듀얼 클러치 미션을 만든 거는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에서는 지금 이 트랜스미션의 내구성 문제가 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뭐 기계가 처음 만든 기계는 다 마찬가지듯이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내구성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단순히 지금 이 듀얼 클러치 미션을 느껴본다면 다운. 글쎄요, 뭐 ZF나 게트락, 뭐 PDK랑 비교를 해서도 이 직결감이나 변속 속도 모든 면에 있어서 딱히 뭐가 모자란다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는,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이거는 트랜스미션의 문제인지 세팅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2단에서 1단 내려갈 때가 꼭 그런데, 지금도 잘 보세요. 속도계에 표시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2단에서 1단으로 다운시프트를 하면은 차가 한번 튀어요. 다시 보세요. 그런데 이 2단에서 1단 내려갈 때 차가 한번 울컥하면서 튀는 증상이, 그 신호가 걸려가지고 앞차와 거의 이제 달랑말랑하게 이제 딱 쓸 때, 그때 1단으로 딱 내려가면은 차가 한번 앞으로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좀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들이 몇 번 있기는 했는데, 사실 뭐 그거 말고는 게트락이나 ZF에서 만드는 저 미드십 전용 트랜스미션들, DCT 미션들과 비교를 했을 때 뭐 전혀 손색 없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RPM으로 다닐 때 이 또 얼마나 부드럽냐에 따라서 이 차를 데일리로 타고 다닐 수 있냐 없냐, 또 이거에 많은 또 영향을 줄 텐데,
저속에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변속 느낌이 정말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변속기 같은 부분도 기존 콜벳은 사실 이제 뭐 수동 말고는 탈 수가 없었거든요. 오토 미션을 어떻게 타? 그런데 어쨌든 그 굉장히 수준급의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가면서 이제 수동이 아니더라도 콜벳도 충분히 재미있는 변속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 배기음 한번 제대로 들려드릴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콜벳 C8이 진짜 C8 소리가 나오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트랙션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에 연장선으로 이 코너에서 갖는 차의 전체적인 이 그립력도 굉장히 좋고 밸런스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트랙션까지 좋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운전을 좀 편하게 하기에 너무 이제 적합한 차량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거는 이 C8을 데일리카로 탈 수 있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 길은 제가 그 SM6 리뷰할 때도 그렇고 항상 넘어다니는 그 길이에요. 그리고 방지턱의 사이즈가 꽤나 큽니다. 자, 지금 30km 35km? 이 영상에서도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방금도 45km 정말 대단히 편안합니다. 대단히 편안해요. 그리고 생긴 거랑은 다르게 이 프론트 립이 RA처럼 이렇게 지상고가 많이 낮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어지간한 주차장, 어지간한 방지턱은 크로스로 넘지 않아도 그냥 다이렉트로 갖다 꽂아도 프론트 립이 뭐 거의 데일 일이 전혀 없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방지턱 그냥 정면으로 뛰어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소프트하기도 하고 데일리로 타기에 좀 충분한 그런 앞에 프론트 지상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으로 MRC 댐퍼가 들어가 있어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식으로 댐핑 압력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데, 이거를 스포츠 모드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댐핑 압력을 하드하게 딱딱하게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승차감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분명히 스포츠성이 확 살아나면서도 핸들링이 훨씬 날카로워지면서도 이런 또 요철을 걸러내는 승차감은 크게 해치지 않는, 이거는 뭐 MRC 댐퍼라고 해가지고 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세팅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씩 액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량들을 우리가 탔을 때 댐핑 압력 강하게 딱 올리면은 진짜 갑자기 막 순간적으로 어우 불편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드해지는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하드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방지턱을 넘어도 네, 그래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워낙에 좀 유연한 세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유연한 세팅을 하고 있으면서도 네, 고속에서의 스포츠성은 또 확실하게 좀 잡아주는, 이게 그냥 큰 요철을 뛰어넘을 때만, 그때만 승차감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고속으로 쏟아보면 길이 이렇게 움푹 패인 도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포트홀처럼 파인 거 말고 길 자체가 업앤다운이 계속 있잖아요. 좀 푹 꺼져 있는, 고속으로 지나갈 때 한번 차가 움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너무 편안한 승차감을 만들어줍니다. 좀 신기할 정도예요. 신기할 정도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미국 사람들이 콜벳 C8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유추를 해보았고요. 자, 그래서 야, 너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 그러니까 너 살 거냐? 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안 삽니다. 자, 일단 안 사는 이유 첫 번째 디자인이에요. 저는 원래 콜벳 C7 때, 딱 그 C7 때까지의 디자인이 너무 좋았던 사람이에요. 딱 그 롱노즈 쇼테크
제가 워낙에 그런 롱로드 쇼트트랙 차량들 뭐 AMG GT도 그렇고 그런 차량을 개인적으로 워낙에 또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디자인이 콜벳의 그 진짜 영혼과도 같은 그런 아이덴티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 그렇다고 해서 미드십을 막 또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드십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모르겠어요. 뭐 이게 미국 디자인 감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얘는 미드십의 그 밸런스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보통 스포츠카라면, 슈퍼카라면 이 뒤핸더 쪽에서 느껴지는 이 볼륨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거기에 뭔가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볼륨감이 좀 느껴지지 않는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제일 디자인적으로는 안타까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좀 이게 뒤에서 딱 봤을 때 좀 이렇게 딱 이런 좀 슈퍼카만의 그 실루엣이 보여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띡띡 약간 좀 이런 느낌? 모르겠어요. 이게 뭐 미국 감성이라면 할 말은 없고. 그리고 뭐 이거는 사소한 거기는 하지만 그 R80나 488 아니면 뭐 570 이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좀 운전하면서 불편한 거 한 가지가 시야가 좀 안 좋아요. 이 시야가 이 A필러나 사이드미러가 가리는 시야는 은근히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 앞에가 잘 안 보여요.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 570, 488, R8 뭐 다 타봐도 이렇게 바로 앞에 땅바닥이 항상 되게 이렇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슈퍼카들이 운전할 때 시야 때문에 크게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얘가 조금 불편해요. 앞이 잘 안 보여요. 물론 이제 외곽 나와가지고 쏘고 다니기만 할 때는 전혀 문제될 일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것도 이제 뭐 데일리로 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저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엔진인 것 같아요. 엔진에서 그 어떤 감성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로백 2.8초? 오케이. 뭐 날 좋고 트랙션 좋고 뭐 운전 잘하는 사람이 하면은 그래 2.8초 오케이, 다 알겠는데, 솔직히 2.8초랑 3.1초, 3.2초 이거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얘도 말이 2.8이지 2.8 못 뽑아내요, 일반적인 도로에서. 그러면 결국에 뭐 2초 후반, 3초 초반, 뭐 3.5 뭐 여기까지도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무슨 뭐 0.1초, 0.2초를 다투는 무슨 뭐 쿼터마일 뭐 드래그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결국에 운전을 하면서 재미를 주는 요소는 그 엔진의 감성적인 요소인데, R8 같은 경우에 뭐 기본적으로 슈퍼카에 들어가는 엔진들 뭐 다 뭐 드라이 썸프 쓰고 뭐 안에 들어가는 실린더부터 시작해서 크랭크들 다 경량화하고 단조 부품들 쓰고 하는 거는 다 공통사항인 거고, R8은 V10 1단 10기통의 NA 거기에 RPM 그냥 9,000까지 그냥 찢어버리잖아요. 그냥 9,000을 그냥 그거는 그 9,000까지 한번 찢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희열이 있단 말이야. 그 감성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488 물론 뭐 488은 가격이 좀 많이 비싸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488 같은 경우에는 3900cc 트윈 터보 엔진에다가 미친 또라이 같은 짓 해가지고 터보 차인데도 RPM을 8000까지 쓰잖아. 거기에 그 8000rpm까지 쓰는 터보차의 엔진 리스폰스가 이건 뭐 완전 사람 미치게 하는 그런 감성을 진짜 자극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얘가 사실 6500rpm을 써요. 6500rpm 8기통 6200cc NA. 그래 뭐 이 스몰 LS 블럭을 사용한 엔진은 뭐 원래 그래 뭐 푸시로드 타입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 다 됐고, 결과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을 때 뭐 그 수치적으로 어떻느냐 뭐 이거는 차치하고, 운전자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좀 감성적인 요소가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뭐 제로백 테스트하면서 운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잠깐 뭐 30km에서 100km까지 잠깐 가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느껴지는 이 엔진의 필링, 그리고 내가 그 RPM을 높게까지 쥐어짜내는 그 맛, 그리고 그 엔진 사운드, 그 배기 사운드, 고RPM의 그 사운드를 듣는 그 맛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막 난리라고 했잖아요. 이 차가 지금 프리미엄이 또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송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까지 더하고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하고 인증도 받고 해서 지금 이 차량을 여기에 가지고 들어오니까 딱 한화로 한 2억 정도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2억이면 R8 사는 게 맞다. 프리미엄 다 빠지고 혹시라도 쉐비에서 한국에 좀 싸게 정식 출고를 해줘서 이 똑같은 스펙의 차량을 만약에 뭐 1억 초반 한 1.4나 뭐 1.5까지만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두 장은 좀 오바다. 두 장은 좀 많이 오바다 라는 생각이 최종적으로 드는 겁니다. 핸들링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충분히 재미있는 운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는 해요. 트랙션도 좋고. 하지만 488이나 맥라렌이 가지고 있는 그 진짜 개 도라이 같은 그 핸들링이 있어요. 진짜 탁 움직이면 와, 마치 차가 내 마음을 읽고 한 0.2초 먼저 움직인 것 같은 그런 핸들링, 그런 피드백을 주는 그런 핸들링 리스폰스를 주는 그런 진짜 그거는 그 차량들은 타고 다니면서 탁탁 째고 다녀보면은 그 핸들링과 그 핸들링에서부터 오는 느낌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몸에 딱 박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히 뭐 핸들링이 그만큼 날카롭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뉘르에 가서 드라이버가 타서 랩타임을 찍어내는 그런 부분하고는 또 이제 분명히 다른 부분일 수 있거든요. 제가 맥라렌도 720 빼고는 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720도 마찬가지로 가장 아쉽다고 느끼는 거는 그 엔진의 좀 감성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튜닝카를 타는 느낌이 나거든.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비싼 스포츠카, 이런 비싼 슈퍼카일수록 이 보이는 스펙이 다가 아닌 것 같아서 항상 재밌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콜벳 C8은 이런 차네요. 네. 자, 뭐 여러분들도 송카 대표님처럼 나는 얼리 어댑터야. 빨리 타봐야 돼. 난 희소성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한 대씩 사가지고 돈 주고 타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는 미드십 탈 거면 그 NA, V10 이런 거 느끼고 싶어 그러면 RAS로 가는 게 맞으실 것 같고, 나는 돈 더 많아 그러면 그냥 488 사시면 되고, 아니면 뭐 F8을 사시든가, 나는 그도 이도 저도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911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2억짜리 콜벳 C8 협찬해주신 송카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구독자 여러분들 송카 채널도 한 번씩 구경해보시고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귀르가즘을 한 번 더 느끼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